안녕하세요. 책 읽는 향기입니다. 여러분은 마키아벨리라는 이름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겉모술수와 냉혹한 현실주의,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 이런 이미지들을 떠올리는데요. 그런데 마키아벨리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많은 오해를 받는 사상가도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키아벨리와 마키아벨리즘을 동일하다고 생각하면서 생기는 첫 번째 오해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오해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자인가 아니면 공화론자인가 하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수수께끼라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하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인데요. 바로 마키아벨리, 르네상스 피렌체가 낳은 이단아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사랑했던 도시 피렌체를 직접 구석구석 돌아보며 정치학자 김경희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마키아벨리의 발자취가 남은 골목골목과 그가 바라봤을 아르노강의 풍경, 또 그가 치열하게 살아냈던 시대의 공기까지 저자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마키아벨리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마키아벨리에 대해 가졌던 서투른 오해에서 벗어나고 또 도시 피렌체에 대한 호기심이 솟아나게 만들어주는 참 매력적인 책입니다. 500년 전의 도시 피렌체. 두오모 대성당의 붉은 지붕이 저 멀리 보이고 마키아벨리는 상념 속에서 도시의 어느 골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곁을 함께 걷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저와 함께 마키아벨리의 삶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수수께끼. 마키아벨리만큼 널리 알려진 동시에 많은 오해를 받는 사상가도 드물 것이다. 그는 흔히 마키아벨리즘이라 일컫는 겉모술수의 대가로 여겨지는데 이는 그의 악명 높은 책 군주론 때문이다. 도전이라 불리는 책이 대개 그렇듯 군주론도 명성에 비해 실제로 읽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과연 군주론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마키아벨리즘을 역설하는 처세서일까? 오늘날 우리가 마키아벨리와 마키아벨리즘을 너무 간단하게 동일시하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일이다. 그를 둘러싼 오해는 또 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자인가 아니면 공화론자인가 하는 문제다. 이 논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마키아벨리의 수수께끼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군주론이 제목에서 드러나듯 정치의 중심에 군주를 두고 우강한 나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파한다면 그의 또 다른 대표작 로마사 농고는 고대의 로마 공화정을 모범으로 삼아 공화주의를 지지한다. 두 책을 쓴 사람이 같은데 이렇게 주장이 상반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마키아벨리에게는 기회주의자라는 오명도 있다. 10여 년 동안 피렌체 공화국의 고위 공무원으로 활동했던 그는 메디치가가 권력을 잡고 복귀하자 공직에서 밀려났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 뒤에 완성한 군주론을 다름 아닌 메디치가에 바쳤다. 공화정을 위해 일했던 그가 관직에 다시 나가기 위해 권력의 편에 섰다는 것이다. 이처럼 마키아벨리의 저서와 행적은 그가 사망한 지 50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만약 그가 살아서 이런 논쟁을 듣는다면 마키아벨리는 무슨 말을 할까? 혹시 우리가 그의 고단한 삶과 당시 이탈리아의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군주론을 비롯한 그의 저서들을 오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날 마키아벨리는 근대 정치학의 문을 연 정치의 사상가로 알려져 있고
그의 고향 피렌체에서는 그를 역사가나 작가로 기억한다. 그가 피렌체 공화국의 공무원이자 정치인이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당시 정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고 그 결과를 책으로 남겼다. 대표작으로 꼽히는 군주론과 로마사 논고는 자신의 현실 정치 경험과 고대사에 대한 공부를 결합시킨 것이다. 따라서 그가 살던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면 그가 책에서 드러낸 고민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논란의 수수께끼를 풀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마키아벨리가 살던 15, 16세기 이탈리아의 피렌체는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서 있었다.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그는 군주론을 펴는가 하면 공화주의자가 되어야 했다. 현실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질서가 무너져 외세의 침입에 속수무책인 위기의 시대에는 강한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 즉 군주가 나타나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군주 한 사람의 능력에 의존해서는 나라 안팎의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참여해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화국이 군주국보다 좋다고 했다. 그로서는 군주정이나 공화정은 그저 정치 체제일 뿐이고 무국강병이라는 정치의 최우선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의 안위를 걱정했던 마키아벨리의 삶은 안타깝게도 고난의 연속이었다. 1498년부터 1512년까지 14년간 공직에 몸담은 것을 빼고는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을 위해 일할 기회가 없었다. 게다가 반 메디치가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메디치가로부터 끔찍한 고문까지 받았다. 공직에서 쫓겨난 그는 피렌체 근교의 조그만 집에 머물면서 쓴 군주론을 통해 피렌체의 부강에 힘을 보태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피렌체를 지배하고 있던 메디치가는 마키아벨리와 그의 군주론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는 공궁에 빠졌다. 당시 그가 친구들과 나눈 편지에는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형편에 대한 불평이 있다. 1527년 메디치가가 쫓겨나고 공화정이 회복되었을 때 그는 관직에 다시 지원한다. 그러나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몇 개월 뒤에 삶을 마감한다. 오로지 조국 피렌체의 유지와 번영만을 바란 그의 진심이 당대 정치인과 지도자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다. 어찌 보면 동시대인의 홀대가 마키아벨리의 저수를 추동한 덕에 그가 지금까지 명성을 누리는지도 모르겠다. 마키아벨리를 이해하려면 그가 기쁨과 분노와 희망과 좌절을 모두 겪은 삶의 터전 피렌체로 가야 한다. 당시 피렌체는 오랜 전통이 있는 도시국가였다. 상업이 발달해 자본이 모이고 시민계층이 성장해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었다. 하지만 대자본가인 귀족층이 권력을 장악해 정치체제는 공화정과 군주정 사이를 넘나들었다. 그리고 나라 안팎으로 대륙과 분열이 일어나 혼란이 극심했다. 힘을 축적한 피렌체가 주변 도시들을 복속시켜 이탈리아 중부의 맹주가 되었지만 자치도시의 성향이 강하던 토스카나의 도시들은 호시탐탐 독립할 기회를 노렸다. 설상가상으로 알프스 이북의 강대국들이 전열을 갖추고 이탈리아 반도에 침입했다. 바로 이런 격동기에 마키아벨리가 피렌체 공화국의 공직에 있었던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발자취를 쫓는 기행은 당연히 피렌체를 중심에 두고 그 주변 도시 볼테라, 시에나, 아레초, 몬테풀치아노 등을 아우른다. 마키아벨리를 탄생시킨 피렌체는 르네상스를 빼놓고 말할 수 없는 도시다.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수많은 천재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마키아벨리와 함께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가 부활한 르네상스 시대는 중세와 근대를 잇는 전환기다. 세계의 중심이 신에서 인간으로 옮겨졌고 정치 체제도 변화를 겪었다. 특히 당시 피렌체는 공화국에서 군주국으로 이행하고 있었다. 권력의 주체가 시민에서 군주로 바뀌는 것이다. 전환기에는 옛 것과 새 것이 서로 뒤엉켜 싸우기 마련이다. 어느 편에 서든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라지고 패배하는 쪽에 서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주변 도시국가들을 견제하는 가운데 알프스 너머 강대국들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피렌체의 상황이 그런 불안감을 더 키웠을 것이다. 변화와 혼란의 시기를 살았던 마키아벨리는 공무원이자 지식인으로서 시대의 과제에 치열하게 맞섰다. 귀족과 인민이 서로 불신하고 증오하는 가운데 공동체의 유대와 연대가 무너지고 권력과 제도가 사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새로운 정치 이론을 제시하려고 했다. 시민과 군주 사이에서 피렌체의 몰락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 것이다. 나를 마키아벨리에 대한 연구로 이끈 것은 그가 살던 시대와 그 속에서 분투한 한 인간의 삶이 갖는 매력이다. 그의 삶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근현대 한국은 열강의 다툼 속에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끊임없이 격변을 겪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에 관한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것은 충분히 설렐 만한 일이다. 그가 혼란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경험과 지식을 아울러 제시한 지혜는 분명 우리가 새겨볼 가치가 있다. 우리는 한때 군주처럼 굴었던 대통령의 분노 있고 광장에 모여 정치제도와 민주공화국의 가치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눴다. 그런데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아직도 군주국의 신민으로 살고 있다. 그러고 보면 마키아벨리가 남긴 수수께끼는 바로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된다. 나는 과연 오늘을 사는가? 내 안에 캐캐 묵은 구태가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진정 공화국의 시민인가? 마키아벨리를 통해 품게 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는 무엇보다 먼저 피렌체라는 도시를 찬찬히 살펴보려고 한다. 마키아벨리가 살아있을 때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군주로는 당시 통치자에게 외면당하고 마키아벨리가 죽은 뒤에야 출판된 데다 반종교적이며 반도덕적이라는 이유로 교황청의 금서가 된다. 탁월한 정치 철학을 품었지만 현실 정치에서 그것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만년의 마키아벨리는 중국 철학자 공자와 맹자를 떠올리게 한다. 군주론 20장에 군주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요새는 인민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이라는 대목이 있다. 정치란 무엇이며 권력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오늘의 답으로 여전히 유효한 말이다. 이 책에서 마키아벨리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는 동안 독자들이 그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를 바란다. 우리가 마키아벨리처럼 솔직한 맨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그가 남긴 수수께끼를 푸는 실마리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에 다가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군주론의 오해를 벗기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군주론은 권력, 달리 말하면 군주국을 어떻게 획득하고 보존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세습군주국, 복합군주국, 신생군주국을 비롯해 여러 유형의 군주국에 대해 다룬다.
12장에서 14장까지는 군대 문제를 다루면서 용병을 비판하고 자국군의 중요성을 설파한다. 15장에서 23장까지는 군주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이 핵심이다. 마지막 부분인 24장에서 26장까지는 이탈리아가 왜 참담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이탈리아의 해방과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이다. 군주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다. 독자의 경험과 경륜 또는 문제의식에 따라 군주론에 대한 기대가 다르고 그런 만큼 군주론을 읽고 얻어내는 지혜도 다를 것이다. 나는 권력에 초점을 맞춰 군주론을 읽어보라고 권한다. 일반적으로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시킬 수 있는 힘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정의에 따라 군주론도 군주 개인의 권력 장악에 초점을 맞춰 읽어왔다. 이 책이 처세술 도서 목록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군주 개인의 권력 장악, 즉 성공을 위한 전략이 담긴 책이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권력은 두 가지다. 하나는 개인이 손에 쥘 수 있는 힘 또는 강제력이고 다른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호의와 지지 속에 생기는 힘이다. 후자는 장악하는 것이 아니며 관계적이고 집합적이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광장에 모일 때 나타나는 힘이다. 보통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강권적인 힘만 강조한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관계적이고 집합적인 힘을 더 중시했다. 군주론 9장에서 그는 모든 국가가 귀족과 인민으로 구성된다면서 귀족보다는 인민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귀족과 인민의 관계를 잘 조율해야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다. 귀족은 소수이면서 지배욕이 있기 때문에 제어의 대상이고 인민은 다수이며 자유애가 있기 때문에 보호와 장려의 대상이다. 오르자가 로마냐 지방을 평정할 때 이렇게 했다. 그의 업적이 바로 국가의 토대로서 군대를 확충하고 인민의 지지를 확보한 것이다. 이탈리아 군주들이 나라를 잃게 된 이유를 설명한 24장에서도 마키아벨리는 관계적 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은 나라인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왕이 강대국 로마나 그리스의 공격을 충분히 잘 방어한 것이 인민의 지지를 얻은 덕이라고 말한다. 인민의 호의와 지지에서 나오는 힘은 산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관계적 힘은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10명이 모여도 분열되어 있으면 단 한 명의 힘도 낼 수 없지만 통합하고 중지를 모아내면 10명이 100명의 힘도 낼 수 있다. 용병은 이런 힘을 모아낼 수 없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인민의 지지와 자기 군대가 진정한 국가의 토대라고 강조한 것이다. 한 사람이 장악하는 강제적 힘과 인민의 지지에서 나오는 관계적 힘을 기준 삼아 군주론을 읽어보면 군주와 군주국을 분명히 구별하게 된다. 군주는 역량이 뛰어난 인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군주가 뛰어나다고 해서 군주국이 저절로 강해지지는 않는다. 군주의 힘은 군주국의 힘과 다르기 때문이다. 권력 중에서도 강제적인 장악력을 강조했을 것이라는 오해와 마찬가지로 군주 개인의 역량에 초점을 맞췄을 것이라는 오해도 군주론이 악명을 얻는데 한몫을 톡톡히 했다. 군주는 때로 몰락과 생존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이때 좋은 선택을 하려면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세상에 착한 사람만 살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3장에서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한다. 인간들이란 다정하게 대해주거나 아주 짓밟아 뭉개버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복하려고 들지만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는 감히 복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을 해치는 악한 행동을 하기 쉽다. 더구나 토착 귀족이나 정복욕이 있는 타국의 군주는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행위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몰락하지 않으려면 때때로 권모술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권모술수를 잘 써야 한다. 잘못 쓰면 더 큰 피해만 보기 때문이다. 8장에서 마키아벨리는 폭력 행위의 효율성을 설명하면서 시의 행위는 천천히, 폭력 행사는 단번에 하라고 조언한다. 어쩔 수 없이 폭력을 써야 할 때가 있지만 이런 폭력 행위가 결코 명예를 가져오는 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도덕적 행위가 계속 이어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단번에 행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주는 무엇을 위해서 때때로 비도덕적 행위까지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질서 있는 국가의 확립이다. 자신이 힘이 없을 때 권모술수를 쓴 보르자를 마키아벨리가 칭송한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결국 그가 국가의 토대인 자국공과 인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군주 개인의 권력이 아니라 국가의 힘에 대한 강조는 군국주의 국력은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10장에서 잘 드러난다. 이 장에서 군주국 대신 독일의 자유도시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민들이 자유롭게 살아야 국력이 강해진다는 뜻이 담긴 선택이다. 국력은 군주의 권력, 즉 군주가 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돈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구성원인 인민들의 지지와 결집에서 나온다고 했다. 군주 개인의 힘이 아니라 군주국의 힘이 바로 군주론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군주국의 힘을 강화하려면 군주가 지혜롭게 처신해야 하기 때문에 군주의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다.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가 중시하는 것은 인민과 군주의 관계다. 군주가 무질서에서 질서를 잡으려면 때때로 비윤리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군주가 곧 폭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군주론에서 폭군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군주를 설명하지도 않았다. 반인반수가 되어서라도 군주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 국가의 부강과 생존이다. 군주론의 마지막 장에서 강조한 이탈리아의 통일과 외세로부터의 해방이 바로 그 예다. 결국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다양한 예를 통해 군주국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인민과 군주의 바람직한 관계 및 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력을 키울 것을 조언한다. 그리고 때로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폭력을 써서라도 이탈리아의 통일과 외세로부터의 해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군주론은 흔히 말하듯 성공을 위한 지침서도 권모술수를 가르치는 전략서도 아니다. 모든 나라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구국강병을 이루기 위해 지도자가 해야 하는 일을 탁월한 고전 지식과 탄탄한 정무 경험을 통해 알려주는 책이다. 군주는 자기 권력이 강해지면 국가도 강해진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국가 구성원, 특히 인민의 자유로운 삶과 부강한 국가에 대한 통찰이 있는 군주라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것이다. 군주론이 악마의 책이라는 오명까지 덮어쓴 것은 인간과 권력의 속성을 가식 없이 드러냈기 때문이다. 세상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책의 솔직한 내용에 당황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정한다고 해서 우리 안의 이기심이나 비굴함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허울 좋게 체면이나 차리면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면이 빚어낸 현실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군주로는 나 자신과 세상을 맨눈으로 돌아보게 한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군주론을 읽는 것이다.